예, 방금 소개받은 정기선입니다. 제 이름이 정기선인 관계로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제 배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 논문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 이제 미얀마가 혁명난 이후에 제가 미얀마에서 한 4년간 정도를 살면서 그때 당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미얀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맡았던 인도네시아 불교는 저의 주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일부 관계가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연구에 대한 것을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주로 연구된 부분은 불교 유적의 경우에 이제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외에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불교와 관련되어서 사실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살펴보려고 했을 때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는데 일주일에 다시 전화를 주셨기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공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흔쾌히 제가 이제 수락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저 이제 기억력의 한계와 게으름 때문에 제가 이제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떨어져가는 기억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자료를 보충하고 원고를 겸해서 있는 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제의 제목처럼 이제 인도네시아 찬란한 유적 남기고 사라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불교, 특히 이제 세계 불교 유적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고 있는 이제 보로부두르 사원의 그런 유적지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장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저 보로부두르 유적지이고, 그리고 저 유적지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소수로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인도네시아 불교의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불교는 사실 다른 동남아시아의 여타 나라에 비해서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저기 제목을 연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지었던 것은 그 씨앗은 아직까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숨어 있는 그 씨앗이 다시 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결론 부분에 연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나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부를 때에는 군도국가라고 부릅니다. 군도국가란 얘기는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약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이후에 하루에 10군데의 섬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섬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에 있는 것은 약 1,300개의 소수 민족이 있고요. 700개 이상의 언어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700개 이상의 언어라는 것은 전 세계의 현재에서 10%에 달하는 언어가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양한 종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종족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인 다양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의 융합, 다양성 속의 통합,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도 다양성 속의 통합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제의 제목처럼 인도네시아 불교는 현재는 사실 사라진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문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애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런 다양한 여러 가지 군도에서 그 많은 국가들이 그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그 국가들의 연속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마다 작은 군소왕국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또 하나 이곳에서 그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문헌적인 증거들이 많이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 인도네시아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의존하는 문헌이
중국의 구법성들의 문헌,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비문, 또 하나 이슬람이나 중동 지역에서 이것을 방문했던 무역 상인들이나 학자들에 의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말레카 해협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물라요 종족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도 지금 이제 지도가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이제 보르네오 섬이고요. 그 보르네오 섬의 왼편 쪽으로 있는 것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리고 수마트라 섬 밑으로 있는 것이 자바섬이고요. 자바섬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발리섬입니다. 그러면 말레이 반도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하나의 해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마트라와 자바섬 사이를 순다 해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그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오가는 관문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관문으로서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2억 7,600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고요. 종교는 이슬람, 그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그리고 이제 불교, 그리고 유교의 6가지를 현재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슬람은 약 86.7%, 개신교와 천주교가 약 10%, 그리고 힌두교가 1.7%이고요. 불교는 0.8%입니다. 그리고 이 0.8%도 약 200만여 명에 해당되지만 사실 중국계 화교들이 도교 신자나 혹은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로 표기되어서 오히려 숫자가 더 과장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그 불교도의 상당수는 사실은 중국계 그 화교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불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법현이라는 스님 한 분을 갖다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현 스님이 일찌감치 해로를 통해서 인도를 다녀오신 분이죠. 또한 이 법현 스님 경우에는 스리랑카에도 기양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쓴 이제 고승 법현전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 하면은 그 야바제라는 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야바제라는 섬은 오늘날의 자바섬, 즉 자바디빠라는 섬을 갖다가 야바제라고 아마 음사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2090일 정도 가서 야바제라는 나라에 이르렀다. 이 나라는 외도 바라문이 흥성하여 불법을 말하기에 족하지 못하다. 이 나라에 머물기를 5개월, 다시 다른 상인을 따라 배에 올랐다. 큰 배 위에는 역시 200명 정도의 사람이 탔고 51분의 식량을 준비하였다라고 고승법현전에 쓰여 있죠. 그런데 그 법현 스님께서 아마 원래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셨어야 되는데 말라카 해협이 아니고 배가 잘못 들어서 순다 해협 쪽으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바제라는 나라에 이르렀다고 할 게 그 당시 그 순다 해협, 바로 자바섬의 북단에 있었던 조그마한 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이 타루마 나가라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루마 나가라는 왕국이 바로 법현 스님께서 방문하셨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그 인도네시아의 그 역사에 의하면 힌두 왕국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현 스님의 그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을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5세기의 불교 유적이 그 타루마 나가라의 영지였던 바투자야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현 스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불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법현 스님께서는 힌두교의 유적과 힌두교가 융성하다는 것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현 스님께서 방문하시거나 혹은 방문하신 바로 이후에 그 5세기의 불교 유적지였기 때문에 그 불교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당시에 이미 대승불교가 들어와서 신봉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불교 봉헌판이나 보살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고대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는 지리적으로 이제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이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자바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문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인도의 구자라트의 상인, 즉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상인들이 초창기에 이곳에 아마 불교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의 전파가 이제 주류를 이뤄왔는데요. 근래 들어서 학계에서 해양 연결, 특히 이제 아시아 내에서 연결로서 서남아시아로부터 동남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연결하는 해로 또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알려진 바닷길의 영향을 점차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기부터 원래 바다를 통한 여행은 사람과 물건을 이동하는 가장 빠르고 그런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바다로 이동했을 경우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은 이미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인도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불교 전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됐는데요.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불교 전례 초기부터 무역 및 문화, 교류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인도 상인과 여행자들이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관습을 소개했을 것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보편 스님께서 저 항로를 이용해서 아마 야바데, 즉 그 당시에 타루마 나가라 지역을 방문했을 가망성이 높다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루마 나가라는 사실 중국의 문헌에서는 토로모라는 음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투자야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유적지들은 그 이후에 이 지역을 점거했던 스리비자야 제국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으며 10세기까지 그 불교 사찰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스리비자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약 4세기, 5세기 이전에 이미 보편 스님의 기록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 타루마 나가라 지역이 스리비자야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스리비자 제국은 중국의 문헌에는 삼불제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 빨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스리비자야 제국이 초기부터 시작하면서 성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팔렘방 지역이고요. 그 지역으로부터 자바, 리아우제도, 심지어 캄보디아와 베트남까지 스리비자야가 성세기에는 그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찬란한 유적을 가지고 있었던 스리비자야도 이제 14세기에 들어가서는 아주 작은 나라로 결국은 이제 소왕국인 다르마스라야로 해서 왕국이 제국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1세기까지는 제국의 성세가 있었지만 11세기 이후에는 제국은 사라지고 수마트라 내에서 자그마한 군소 왕국으로 변해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스리비자야말로 사실은 대승불교와 밀교에 가장 흥성했던 지역이라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의정 스님이 기록한 두 가지의 기록물. 바로 이제 남의 기기 내법전과 남의 기비 내법전 비롯한 이제 두 가지의 문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의정 스님이 이곳 팔랭방을 방문했을 당시에 약 1000여 명의 스님들을 그곳에서 발견하였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불교 사원들 그런 것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당신이 밝혔습니다. 제가 책을 잠시 읽어보면요. 원래 이제 불교가 이제 스리비자야 쪽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아마 7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스리비자야 제국의 성세 기간 동안에 이곳 위에 수마트라 섬과 그 수마트라 섬 밑에 자바섬까지
불교가 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자바까지는 불교가 성세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이는 곳에서 그 스마트라 섬 밑에 그 동부 자바는 과거 한때 우리 그 최대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사일랜드라 왕조가 보로부두르라는 사원을 갖다 건립했던 그런 왕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먼저 이 스리비자야가 어떻게 성세를 이루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의 영토와 그리고 과거 인도네시아의 영토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리비자야 제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지역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현대의 인도네시아는 오늘날의 말레이시아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보르네오와 저 멀리 저 파푸아 뉴기니 있는 곳까지 제국의 영역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스리비자야 제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수마트라 일대 그리고 자바섬의 남단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국의 성사를 이뤘다면 오늘날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영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좀 첨부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여러 가지 흥망성쇠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리비자야 성세기에 스리비자의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단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의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남단으로는 수마트라와 자바 일대, 그리고 이제 참파와 크메르까지도 스리비자의 영역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카 반도와 그 다음에 수마트라 사이에 흐르는 곳이 바로 그 말라카 해협이고요. 수마트라 섬 밑과 그 자바섬 사이를 흐르는 것이 순다 해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쪽으로 무엇이 보이냐면은 그 수마트라 섬 남단 쪽 중앙에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보일 겁니다. 저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당시 스리비자야 제국의 중심지였죠. 저기를 장악하고 있게 되면은 바로 위쪽에 있는 말라카 해협과 남쪽의 순다 해협을 동시에 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이곳을 관장하였던 왕국은 가장 크나큰 성세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제국은 그 해양을 통해 가지고서 대륙부까지도 그 세력을 갖다가 뻗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바로 불교가 인도를 떠나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전해지는 주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말라카 해협은 바로 무역로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그 문화의 전파로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대를 장악하는 그 왕국이야말로 가장 크나큰 성세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저기를 장악했던 주요한 왕국으로서는 스리비자야 왕국, 그리고 스리비자야 왕국의 뒤를 이어서 사일랜드라 왕조도 일부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의 중간에 있는 말라카를 장악했던 말라카 술탄국 그리고 마자파이트 왕국 등이 바로 저곳을 장악함으로써 크나큰 성세를 이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시 자료를 읽어보면요. 그 7에서 13세기까지 스리비자의 영역에 포함됐던 말레이 반도의 케다에서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관련된 최초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7세기경의 비문으로 추정되는 케다 지역에서 발견된 봉헌판 중 2개에는 대승경전인 해의보살 소문 정인 법문경의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으로 보아서 이미 대승불교가 신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성기의 그 스리비자 왕국의 영역이 이 수마트라, 말레이 반도, 자바까지 확정되었고요. 여기서는 무역로를 통제하는 것 외에도 인도 및 중국과의 불교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 거죠. 특히 이제 나란다에서 발견된 동판 비문이 있는데 나란다 불교 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동판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리비자야 왕 발라푸트라 데바가 나란다의 수도원을 건립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서 5개의 마을에 수익을 부여하도록 데바팔라 왕에게 요청하였다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데바팔라 왕은 그 당시
오늘날의 이제 방글라데시 지역에 있었던 팔라 왕조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그 수마트라의 왕이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스리비자야와 팔라 왕조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스리비자야 제국은 불교를 전파하는 주요 통로이기도 했고요. 그것이 사일랜드라, 그 남부 자바에 있는 사일랜드라 왕조까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성서를 거투하다가 11세기 초반에 남인도 촐라 왕조의 침입으로 제국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한 것이 이제 자바에 있는 그 사일랜드라 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을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특이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학자들도 사실 자신들의 그 왕조, 왕들에 대해서 약간 좀 헛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는 사일랜드라 왕조와 그 다음에 그 마타람 왕국, 그 다음에 산자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재가 돼 있어서 제가 여기에 쓸 때에도 스리비자야는 제국이라고 썼고요. 사일랜드라는 왕조로 썼고 마타람은 왕국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일랜드라의 왕이 스리비자야 제국의 왕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서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원고를 청탁을 받고 우연치 않게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곳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역사학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고대사, 특히 스리비자야와 사일랜드라, 특히 사일랜드라와 마타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헷갈린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발표할 것은 이번에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바섬에서 명멸했던 사일랜드라 왕조입니다. 이 사일랜드라 왕조는 사일라와 인드라, 즉 산 위의 신이라는 뜻을 지닌 그 왕국의 이름이고요. 불교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불교 왕국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 사일랜드라가 그 자바의 그 지배 왕조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일랜드라라는 이름이 케두칸 붓깃이라는 그 옛 고 비문 위에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일랜드라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제가 방금 그 소개를 해드렸던 나란다에서 발견된 동판 비문 거기에 사일랜드라라는 명칭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등장하고 있냐면요. 발라푸트라 데바의 아버지이자 사일랜드라 가문의 보석인 사마라 그라비라라는 언급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일랜드라라는 명칭 자체는 케두칸 붓깃에 등장하는 명칭 한 번, 그리고 인도의 나란다 대교에서 발견된 동판 비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 인도네시아 고대 왕조, 특히 사일랜드라와 그 사일랜드라의 뒤를 이었던 산자의 마타람 왕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겹치거나 혹은 그 왕조인지 왕국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도네시아의 역사학자들도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 사일랜드라 왕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사일랜드라 왕조에 의해서 건립되어진 그 보로부드루 대탑일 것입니다. 근데 보로부드루 대탑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일랜드라 이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지가 스리비자야에도 포함이 되고 스리비자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이 캄보디아에까지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크메르, 즉 크메르의 그 질랍 왕조의 아마 그 태자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사일랜드라의 영지에서 볼모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 그 발라푸트라 데바가 그 힘을 이제 축적을 하면서 나중에 스리비자의 왕으로 갈 때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볼모로 와 있던 그 이 자야바르만 2세에게 인드라푸라 즉 크메르 쪽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크메르로 이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바로 수도를 위쪽 현재 그 시압납 쪽으로 옮기면서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바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본인이 데바라자 의식을 통해서 앙코르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일랜드라의 그 보로부드르의 그 문화와 크메르의 앙코르 왕조의 문화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것이 현재 사일랜드르 왕조에 의해서 건립된 보로부드르 대탑이죠. 보로부드르 대탑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825년에 완공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중탑이고 폭이 124m, 높이가 42m입니다. 그리고 탑의 주벽과 난순에 1460면의 이제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의 내용이 이제 분별 선악보응경, 방광대장엄경, 본생담, 입법계품의 이제 선제구법도 그리고 본현 행원창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보로부드르 대탑이 자바이 주도권이 이제 산자해로 넘어가면서 불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아마 화산 폭발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것이 잊혀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로부드르 대탑이 만달라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만달라는 바로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만 하시는 것이고요. 각각의 경전의 내용들이 어떻게 부조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맨 밑에 기단을 장엄하고 있는 까르마 비방가 부조인데요. 분별 선악 보응경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같이 이제 물고기들을 삶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이 탕 안에 끓는 물에 이제 안에서 삶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혹은 산채로 목이 잘리거나 거꾸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한 오른쪽에 이제 사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물고기도 보이죠? 물고기를 가지고 날아가니까 그 쥐업보로 인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화탕지옥에서 삶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마야 부인에 대한 것인데 이것과 이것의 내용, 상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감춰진 기단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부분을 뜯어내서 풍화가 비교적 덜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상층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타람 왕국입니다. 이 마타람 왕국은 힌두 왕조입니다. 힌두 왕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불교를 갖다가 처음에 박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불교가 지닌 가장 큰 특성이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기에는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돼서 나타났다가 후기에는 아예 불교 힌두교까지 불릴 정도로 하나의 사찰에서 시바와 부처님이 동시에 신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바섬에 있었던 사일랜드라 왕조의 뒤를 이었던 프람바난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꺼졌네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프람바난 영지에 있었지만은 그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해서 노란색은 불교성 영지이고요. 흰색은 힌두교 영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 왕조임에도 불구하고서 불교 사찰들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건립했던 것을 알고 있고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시간상 따로 발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미있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찬란한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슬람 국가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마자파잇 제국, 말하자면은 스리비자야와 마타람 왕국의 뒤를 이어서 나온 이 마자파잇 제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제국의 영역이 가장 크게 팽창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의 보르네오와 파푸아 뉴기니가 있는 곳까지 제국이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마자파잇 왕국의 제국의 수도는 자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무역 요충지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분봉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분봉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과의 무역이 목적이 있고요. 이곳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슬람의 문화를 전파하고 이슬람 종교를 갖다가 전파를 했던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여기 케다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말라카라는 곳인데요. 그 말라카라는 곳에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냐면은 그 말라카 술탄국입니다. 말라카 술탄국이라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이슬람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 말라카 술탄국이 1402년부터 1511년까지 명멸했는데 이 시기에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군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군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지만 이곳에는 명나라 사람 중 한 명인 정화라는 사람의 공이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라는 사람은 명나라 영락제 때 인물이고요. 원래 이 사람은 그 운남성 쪽에 있었던 크나큰 그 지역의 통치자의 그 손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명나라가 원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영락제의 가신으로 들어갔다가 전공을 세워서 영락제의 명령에 의해서 명나라 위세를 과시하고 동남아시아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보내지면서 7차례에 거쳐서 항해를 했는데 주요 기항지가 바로 팔렘방이나 혹은 말라카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팔렘방 쪽에 기항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유명한 해적 중에 하나인 진조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중국 해적이었습니다. 이 중국 해적이 5천 명의 해적을 지니고 있었는데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면서 모든 무역을 갖다가 차단하고 본인이 거기서 독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렘방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카 술탄국 사이에서 이 해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소탕을 합니다. 그 정화가 이 당시 선단을 꾸려서 나갔을 때 2만 7천 명이 나갔기 때문에 군대가 그러니까 왕국이 갔다고 출발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크나큰 그런 선단이었죠. 그런데 정화가 여기에 왜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야 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회교도였습니다. 무슬림교도였고요. 이 사람이 꾸며진 군대의 상당수가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기록과 그리고 중국 쪽 정화를 따라왔던 몇몇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말라카의 왕이 정화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정화가 그 협력을 받아들여서 그 인근 지역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그곳에 이슬람 공동체, 중국 사람 이슬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몇몇 개의 술탄 왕국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곳이 급격하게 이슬람화되어 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 포르투갈의 침공도 받았고 카톨릭의 전교가 이어졌지만 그 카톨릭의 전교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정화에 대해서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정화를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쓰는 가이드나 식당에 있던 안내인이 뭐라고 불렀냐면 정화를 락사마나 챙호라고 불렀습니다. 락사마나란 말은 인도 원래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고요. 락사마나가 라마의 동생이 락사마나였답니다. 그리고 해군 제독을 인도네시아에서는 락사마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을 마호메트 챙호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이름 마화도 마호메트의 마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정화의 원정이 군도에 상당수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슬람 그 세력들이 그곳에 근거하면서 서서히 이슬람교를 전파한 것도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정화의 원정이 이곳 이슬람의 그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했었던 그 정화기양 6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입니다. 500주년은 잘못된 것이니까 600주년으로 돼 있나요? 500주년으로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불교의 흥망성쇠인데요. 시간이 조금 다 했는데 약간만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과연 지금 이와 같이 불교가 초창기에 대승불교와 밀교가 전해지고 그리고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13세기에 들어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곳에서 또다시 연꽃이 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잠식과 서구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불교는 금액이 끊겨있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그 스리랑카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나드로 운동이 인도네시아에서 불교 부흥의 일정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나라다 장로가
이곳 인도네시아에 와서 곽덕회, 꿰테크 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불교 부흥에 싹이 트고요. 또 다른 중국계 스님 한 분이 그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의 마하시 사회자로부터 윗박사랑 수행법을 배운 후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그 시마, 즉 스님들이 그 수구식, 즉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계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불교에 싹이 점점 트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것, 그것을 갖다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여러 가지들이 현재 인도네시아 불교의 문제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불교가에서 과연 저 연꽃이 다시 필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특히 과격주의자들이 조금씩 준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만났던 여러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과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들이 이슬람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번 그 불교의 연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